태풍 영향에 내일 남부지방 비가 내립니다. 여진이 끝나가고 경주는 피해를 복구하며 추석을 보냈습니다. 북한은 미국 탓을 하며 홍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안보리가 아닌 개별적 제재에 반대했습니다. TV조선이 단독 입수한 아리랑을 통해 북한 주민의 스마트폰 생활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드 논의에 정보기관 개입설을 제기한 김홍걸 씨의 발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어린이 뺑소니 사망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방화로 차 9대가 불탔습니다. 서울 속 중국 대림동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인이 관심 보이는 부동산이 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목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각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남산에 모여 있습니다. 네, 서울 남산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이진희 캐스터, 보름달 보입니까? 네, 지금은 날이 흐려서 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9시쯤부터는 구름이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도 낮에는 많이 더웠는데요. 지금은 선선하고요. 이곳 남산에는 밤 산책을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날씨가 좋았는데요. 내일부터는 곳곳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일단 밤사이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옵니다. 내일 낮에는 비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면서 더위도 누그러지는데요.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내일까지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모레는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옵니다. 제주와 지리산 부근은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주와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늦은 밤에는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다 보신 후에 밖에 나가 달 구경하시면서 소원 빌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 더 건강하시길 소망해봅니다. 지금까지 남산 팔각정에서 TV조선 이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슈퍼태풍 무란티가 타이완과 중국을 강타했습니다. 120년 만에 최고 위력을 지닌 무란티가 지나간 자리는 모든 것이 초토화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강풍에 휩쓸린 간판에 부딪혀 맥없이 쓰러집니다. 2톤 가까운 대형 컨테이너도 속수무책으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간판들은 종잇장처럼 날아다닙니다. 제14호 태풍 무란티가 타이완 남부지방을 휩쓸고 가면서 어민 1명이 실종됐고 3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87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항공과 철도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타이완 기상국은 무란티가 120년 역사상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란티는 오늘 오전 중국 푸젠성에도 상륙해 일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도로마다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 때문에 자동차 운행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추석을 맞아 중국 푸저우시에 설치한 보름달 모양의 대형 에드벌룬도 태풍에 휩쓸려가면서 인근 고속도로를 굴러다닙니다. 중국 당국은 가장 높은 등급인 태풍 홍색 경보를 발령했고 샤먼시 전체가 공장과 상가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타이완은 무란티가 빠져나간 직후인 내일부터 16호 태풍 말라카스가 또 관통할 예정이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추석 당일에도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태풍 때문에 많은 항공기가 지연 출발했는데 오늘은 이착륙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탑승 수속줄이 계속 이어집니다. 1년 전에 예약한 건데 친구들하고 모처럼 여행을 가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돼버려요. 아직도 주말까지는 나흘이나 남았기 때문에 근거리 해외여행객이 많습니다. 이제 졸업하면 취업해야 돼가지고 같이 못 가니까 이번에 같이 가자 해서 가는 거예요. 어제 태풍으로 인한 지연 사태도 풀려 항공기 출발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출국과 입국을 합쳐 15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습니다. 이번 연휴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6만 4,300여 명에 달합니다. 여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명절이 휴가와 또는
좀 동일해지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휴 전체 이용객은 무려 100만 명. 가족 해외여행이 명절의 새로운 풍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고속도로는 귀경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하루 종일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석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요금소는 오후 6시가 지나면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낮에 고향에서 출발한 귀경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모습인데요. 이곳 서울요금소 서울 방면으로 차량들이 요금소를 지나기 위해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CCTV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으로 청주 휴게소부터 안성 분기점까지 38km 구간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방면도 안성 나들목부터 주감 휴게소까지 44km 구간에서 정체됩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용인 휴게소입니다. 인천 방면은 제자리 걸음이고 강릉 방면은 원활한 흐름을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은 양 방향 모두 시속 30km 이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지금 출발한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40분, 대전에서 서울은 2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는 1시간 뒤인 9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전체 교통량을 464만 대로 전망했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전 8시부터 시작돼 오후 4시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도로는 이렇게 꽉 막히지만 그래도 입가엔 웃음이 가득한 하루였죠. 한가위 풍경을 김태훈 기자가 담았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4대가 모였습니다. 도포를 곱게 차려입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례상에 올립니다. 조상의 묘지도 찾아 인사드립니다. 어떤 명절보다도 추석은 그 모든 오곡백과가 익어가지고 다른 때도 조상을 생각하지만은 특별히 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고. 임진각에서는 실향민들의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 6.25 전쟁 때 헤어진 이산 가족부터 최근 탈북한 사람들까지 각자의 사연도 다양합니다. 이들의 바람은 오직 가족들의 건강과 통일뿐이었습니다. 이 모진 세월과 풍파 속에서 나도 죽지 말고 살아서 꼭 우리 다시 만나자는 걸 약속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손에 잡힐 듯 북한 땅이 가깝지만 실향민들은 올해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은 핵실험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평온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3355 모여있는 등 명절 분위기도 느껴졌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오늘 대북 전단 15만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이 전단에는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미화 1달러짜리 지폐가 포함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지진이 휩쓴 경북 경주 지역은 추석에도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붕과 담장을 고치고 마음도 달랬습니다. 300차례 넘던 여진도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한달음에 고향을 찾은 최경진 씨 3형제. 이번 추석은 한복과 선물꾸러미 대신 작업복을 입고 삽을 들었습니다. 걱정 많이 됐죠. 그 당시는 지진 났을 때 전화 통화 안 돼가지고 참 오지도 못하고. 집집마다 서둘러 차례와 성묘를 마치고 피해 복구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고향에 내려온 가족들이 힘을 모아 피해 복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을 곳곳엔 무너진 기와장과 금이 간 벽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벽에 금이 간 지 사흘째. 아직도 무섭고 두렵지만 행여나 자식들이 다칠까 보고 싶은 마음조차 숨깁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오지 말라면서 다음에 오락하면서 그랬거든. 어린 손자의 의젓한 말 한마디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괜찮으시니까 뭐 조금 안심됐. 기와장이 묻어졌는데 사실 뭐 이런 짓은 안 왔으면 좋겠고. 뭐 들어와 있으니까 좀 나았지요. 혼자 있을 때는 불안했는데. TV조선 박성철입니다. 네, 추석 명절에도 우리 군 장병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해적이 판을 치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또 내전이 끊이질 않는 중동에서 맞이하는 한가위 풍경, 이뮤진 기자입니다.
중동의 화약고 레바논 티르. 파병 10년 차를 맞은 동명부대의 작전은 항상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이곳 레바논의 평화유지 활동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석인 오늘만큼은 고향의 명절 추억을 되살립니다. 현지 주민들과 함께 제기차기와 투호 등 전통 민속놀이도 즐깁니다. 내전의 후유증을 겪는 아프리카 남수단에선 흥겨운 사물놀이판이 벌어졌습니다. 즐거움도 잠시. 명절에 찾아온 가족들의 영상편지에 한빛부대원들은 남몰래 눈시울을 붉힙니다. 남수단의 뜨거운 열기만큼 가슴속에 열정 가지고 무사귀환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에서는 합동 차례상이 차려졌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바다 위에선 청해부대의 윷놀이판이 벌어졌습니다. 해외에 파병된 우리 군장병은 4개 지역 1000여 명. 몸은 비록 2억 만리에 있지만 한가위를 맞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김홍걸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는데 그 직함과는 다소 어긋나는 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우리 정보기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기관이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통합위원장이 김한곤 성주군수의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 해산 명령 뉴스를 전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정보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주군수의 태도 변화가 정보기관 공작의 결과로 의심된다는 주장입니다. 원래 같이 하나로 뭉쳐서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분열되고 있잖아요. 뭔가 뒤에서 공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수상하다. 회유와 협박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킨다는 주장의 근거를 묻자 지금 말할 수는 없다며 그들은 항상 그런 수법을 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근거 없는 일종의 어떤 추정에 의한 발언은 사실은 지도층에 계신 분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이 발언한 맥락을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매우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핵무장의 응답자의 65%가 찬성했고 사드 배치에도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북한은 올해만 2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탄두의 표준화, 소형화, 경량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 핵무기가 위협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매우 위협적이라고 답한 사람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이념별로는 보수와 중도 성향 응답자의 80% 이상이 위협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에는 응답자 65%가 찬성했습니다. 50대 이상에서 찬성 의견이 많은 반면 30대에서 반대 의견이 비교적 많이 나왔습니다. 주한 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지만 연령별로는 30대,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차기 대선을 1년 3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각각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뒤를 이었는데 격차가 좀 있습니다. 김보공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TNS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8%,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6.9%, 박원순 서울시장이 4.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4, 안희정 충남지사는 3.2,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5,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이 2.1이었습니다. 유승민, 김부겸 의원, 김무수 전 지사와 남경필 지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여권 지지층만 따로 물었을 땐 반 총장이 39.1%를 얻어 오세훈 전 시장과 김무성 전 대표를 크게 앞섰습니다. 야권 지지층만 떼어냈을 땐 문재인 전 대표 28.4%, 반기문 총장 11.8%, 안철수 전 대표 9.4%였습니다. 반 총장이 부산, 울산, 경남과 고향인 충청권에서 강세였고 호남에선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오차 범위 내에 각축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북한이 외교 사절을 불러놓고 미국 때문에 핵 개발을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찬성하던 중국, 일방적 제재는 반대한다며 엇박자를 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최희철 아시아 오세안 국장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대사를 불러놓고 정세 통보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국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핵 위협 공갈이 조선의 핵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핵 개발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우리를 핵탄두 개발으로 추동하고 또 밀어준 장본인이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대북 제재에 찬성하던 중국은 돌연 엇박자를 내며 북한을 편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왕이 외교부장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평양 주재 유엔 조정관은 함경북도 대규모 홍수로 인해 주민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홍수 피해 상황을 영어 기사로 알리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당국이 구호단체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핵실험 강행 때문에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핵 문제 해결책은 강제적 정권 교체뿐이라고 했습니다. 통일 전까지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이자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 수장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의 자생적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까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저지의 유일한 방안은 김정은 정권 교체, 이른바 레짐 체인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자체 핵무장이나 대북 선제 타격 등 우리 정부의 자체적, 적극적 대응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집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등에서도 사드 배치 요청이 있어 현재 사드 주문이 밀려 있다고 했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 국내 이견들을 조속히 봉합하라며 애둘러 압박한 셈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내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핵 문제 해법 등 국내외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북한 주민이 실제로 사용했던 최신 스마트폰을 TV조선이 입수해 메모리를 복구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일부 계층만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 IT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초기화된 북한 스마트폰 아리랑을 입수해서 메모리를 복구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지금 북한에 있을 이 스마트폰의 주인은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벨소리로 만들었습니다. 들꽃 새송이 같은 인기 가요가 수십 곡 나왔는데 주로 반주 형태여서 노래방을 대신한 걸로 보입니다. 90년대 유행했던 카드나 전쟁물, 롤플레잉 게임에 수천 번 접속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가족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블루투스로 다운받은 만화도 수백 장 나왔습니다. 만화에 성인물은 없었고 일본군이나 악당과 맞서는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과시용이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최고의 놀이 게임들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는 휴대폰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최고의 희망 사안이 되고 있죠.
이 스마트폰은 체제 학습이나 중국어 공부를 할 때만 북한 내부 폐쇄망인 컴퓨터망에 접속이 허용되도록 설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에는 접속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2중 3중으로 든든히 치면서도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가지려면 기기값 $170에 등록비 $150가 들고 인민보안부 승인도 필요합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 내 선택받은 소수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 디지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TV조선이 입수해 이틀째 특종보도한 북한 휴대폰에 대해 상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북한 휴대폰의 메모리 칩에는 분명히 삼성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입수한 최신 스마트폰인 평양터치이고요. 네. 그 전에 나왔던 아리랑이라는 휴대전화인데요. 네. 그 삼성 측에서도 여기서 나온 그 저희들의 삼성 반도체가 예. 자신들이 만든 2014년 제품이 맞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니 그러면 삼성이 북한에도 메모리 칩을 수출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삼성의 메모리 칩은 거의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북한은 자신들이 휴대전화를 자체적으로 만든다면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지만 예. 사실상은 중국산을 사다가 그걸 분해를 해서 네. 로고를 지우고 다시 조립을 해서 판매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칩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반도체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죠. 사실상의 유엔 제재 대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품목이 어떻게 북한에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대부분 압록강의 밀무역을 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 번에 100대, 1000대씩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수만 대씩 들어가는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또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나온 반도체들을 큰 트럭 안에 몰래 실어서 네. 검사망을 피해서 가져온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취재한 걸로는 삼성의 그런 메모리 칩이 대략 얼마나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걸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는데요. 다만 정보당국에 따르면 네. 북한에 유통된 휴대전화가 370만 대고 북한의 저희가 특권층이라고 부르죠. 평양 시민들은 2명 중에 1명꼴로 이런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스마트폰이 급속 확산되고 있고 네. 김정은은 2013년에 스마트폰의 대량 생산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말고 다른 전략 물자들도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많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처벌받는다는 소식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영상은 뭘로 볼까요? 유명한 게 바로 중국산의 노트텔이고 네. 노트북, 태블릿 PC, DVD 등 그 안에 든 메모리 카드들도 아마 국산 제품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아하,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중국이 그러면 이런 사실을 과연 모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밀무역이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중국에게는 있죠.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중국으로서는 밀무역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제재 이후에도 북중 무역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네.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면 그럼 대북 제재에 완전히 구멍이 뚫린 셈인데 우리 정부와 삼성전자의 대책은 뭡니까? 북중 국경 지역에 중국 기업을 가장해서 북한이 운영하는 무역 회사들이 있다는 정보가 최근 TV조선이 입수를 했는데요. 네. 이 회사들이 대북 제재의 구멍이라고 하죠. 결국 중국의 협조가 저희 대북 제재를 실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휴대폰 문제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계속 정부가 대책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부산 뺑소니 차량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은색 그랜저입니다. 차에 친 7살 어린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휘청거리며 급하게 무언가를 피합니다. 뒤따르던 차량도 놀라 천천히 속도를 줄입니다. 오른쪽 갓길에 어린이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 순간 은색 그랜저 TG 차량이 어린이를 치고 달아납니다.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7살 김모군은 길을 잃어 도로변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공개 수배하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편 사고난 장면은 이제 본 사람들 목자가 제보자가 있는데 또 중앙분리도 있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차도로까지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주차장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주민들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합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차량 오른쪽 앞바퀴에서 시작됐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9대가 모두 전소됐습니다. 주민 2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인근에 사는 26살 조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술을 마셔가지고 그거는 방화 원인에 대해서는 제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마셔가지고 한다더라고요.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하지만 갑자기 차로가 좁아지는 만큼 속도도 줄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사고가 빈번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려다 양쪽 벽에 잇따라 부딪힙니다.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한 뒤 오히려 속도를 높이던 승용차는 구조물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지난 5년 동안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198건에 이릅니다. 5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다가 구조물을 들이받아 일어난 사고입니다.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하면 도로폭이 3m가량으로 갑자기 좁아지기 때문에 과속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들어섰다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것도 사고 원인입니다. 그냥 통과한 뒤 후불 처리하면 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은 하이패스 전용 차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한 속도가 한 30km 정도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속도 지키려면 뒤에 차들이 빨리 따라오니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차로를 넓히거나 구조물을 없애는 등 대안이 필요합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런 만큼 건물 파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현재 지진보험에 가입한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기와가 무너져 내리고 벽은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생소하게 들리는 지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진에 관련된 건 하나도 안 들어가요. 화재보험 안에 특약이 지진보험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실제 국내 건축물 가운데 지진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0.1%밖에 안 됩니다. 일반 화재보험에서도 지진 특약이 있지만 이 비율도 0.14%,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GDP에서 지진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봐도 미국은 우리의 9배, 터키는 10배, 일본은 44배나 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정부가 지진 리스크를 인수하는 형태로 정책성 지진보험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도 자차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명보험, 실손보험 등은 보상해줍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 지내는 특수 건물부터 지진보험 가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여성이 약자라는 시각이 많았죠. 그런데 여성이 받는 재산 비중이 점점 늘더니 요즘은 절반 넘게가 재산 50% 이상을 분할받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36살 여성 박모 씨는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박 씨에게 재산의 3분의 1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8년 통계를 봐도 판결 107건 중 30%가 여성의 몫으로 31%에서 40%만 인정했습니다. 41% 이상 50% 미만을 인정하는 경우는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 1심 재판 348건을 분석해보니 이혼한 여성 절반 이상이 50% 이상의 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40% 가까운 사건에서 50% 이상 60% 미만을 분할받았고 60% 이상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11%나 됐습니다. 1991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처음 도입된 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새는 여성분들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이 그 재산 형성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재산 분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전업주부가 분할받은 재산은 50%가 최대였습니다. 그나마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했을 때만 이 정도를 인정받았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제주도와 부산에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의 큰손들이 최근엔 서울 강남과 성수동, 한남동의 최고급 아파트와 빌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고급 아파트. 지난 2월과 3월 가장 큰 평수의 11층과 12층 아파트 두 채가 32억 원에 팔렸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아파트도 한 중국인이 244제곱미터 대형 면적 두 채를 시세보다 5억 원씩 비싸게 주고 사들였습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은 아주 공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갖고 막 그냥 금액 따라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딱 돈을 찍어놓고 사요. 마음에 들어서 사려면 좀 더 주고라도 사요. 인근의 분양이 끝난 신축 아파트에도 중국인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근데 뭐 30평도 오고 40평도 오고 50평도 오고 막 60평도 보다라고 막 이렇게 온 부동산을 이렇게 사시고 다닌 것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중국인이 매입한 강남의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만 17건입니다. 강남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 거주하는 성수동과 한남동도 6호의 쇼핑 목록에 올랐습니다. 한남동 있죠? 저희랑 70평짜리가 80억이 넘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부지가 됐어요. 거기도 중국인들이 사요? 사죠. 일단 안 가리고 사는 걸로 알고 제주도 땅 사듯이. 중국인의 투자가 자칫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요크 투자자들, 뉴욕, 런던, 캐나다, 밴쿠버, 호주 매물을 싹쓸이하고 집값 상승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의 큰손이 서울의 황금 부동산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서울에는 이미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곳도 있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이 대표적인데 중국인끼리 상가와 주택을 매매하면서 우리 국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서울 대림동의 4층 상가 건물. 중국인이 2008년 18억 원에 사들였는데 현재 시세는 40억 원을 호가합니다. 여기는 누구도 안 팔걸요, 지금? 왜냐면은 장사가 다 집집마다 잘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택 하나에 3억 원인 이 빌라도 대부분 중국인이 소유주입니다. 상권이 가장 좋다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은 3.3제곱미터, 한 평에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1층은 한 4,500에서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같은 걸 통째로 구입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대림동의 중국인 소유 부동산은 최근 3년 동안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매매 방식도 이젠 중국인 간의 직접 거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 그냥 빼지만 마.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대리가 직접 들어가서 샀거든요. 한국인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투자가 계속되면서 이곳 대림동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주민도 늘고 있습니다. 영업 환경이 중국식으로 변하면서 적응하지 못한 겁니다. 거의 한 7, 80%가 그쪽으로 다 잠식돼가지고 주말 되면 여기 전부 다 교포들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장사하는 분들이 어렵지. 중국인의 투자는 이웃 개봉동과 부천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역사상 최고령 대결입니다. 역시나 건강이 핵심 승부처로 떠올랐는데요. 먼저 트럼프 후보는 TV쇼에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며 힐러리를 압박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유명 종합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도널드 트럼프. 진행자가 녹화 현장에서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꺼냅니다. Well, I have really no problem in doing it. I have it right here. I mean, should I do it? I don't care. Should I do it? 트럼프의 자세한 건강검진 결과는
현지 시간 15일 방송을 통해 확인될 예정인데 이날 공개한 주요 검진 결과 10여 개 중 비만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서 정상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말에도 한 장짜리 건강진단서를 공개한 바 있지만 주요 지표는 빠진 채 힘과 스태미나가 놀라울 만큼 훌륭하다는 주치의의 진술만 담고 있어 빈축을 산 바 있습니다. 새 건강진단서를 공개한 트럼프는 힐러리의 건강 이상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It is hot, and it's always hot when I perform because the crowds are so big. I don't know, folks. You think Hillary would be able to stand up here for an hour and do this? 트럼프는 어제 하루에만 뉴욕과 오하이오, 미시간을 이동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반면에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힐러리 후보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힐러리의 건강을 우려하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부시 정권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공화당 거물 콜린 파월. 파월 전 장관이 이메일을 통해 힐러리 후보 건강에 대한 구체적 우려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해킹 조직이 입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이메일에서 파월 전 장관은 힐러리가 TV에서 안 좋아 보인다, 뭔가 있다며 죽도록 일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거액 후원자 제프리 리즈는 답장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연단 계단에도 잘 오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선거운동본부 측은 논란이 된 이번 폐렴에 대해 증상이 가볍고 전염되지 않는다는 진단 의사 소견을 공개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아픈 힐러리라는 의미의 일러리라는 제목을 일면에 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파월 전 장관의 이메일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대한 혹평도 담고 있습니다. 파월은 지난 6월 자신의 옛 보좌관 에밀리 밀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가적 수치이자 국제적 왕따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킨 시리아 내전이 국제사회 중재로 48시간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대체로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을 넘어서 구호 물자가 제대로 전달되느냐 여부가 이번 휴전 성공 여부의 관건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폐허로 변한 시리아의 도시가 조용합니다. 공습이 중단된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원과 거리로 나와 모처럼만의 휴식을 즐깁니다. إن شاء الله تكون وقف للأعمال القتالية بشكل عام بكل سوريا إن شاء الله ويعم السلام للكل بشكل دائم. 시리아 현지 시간 13일 오후 7시부터 48시간 동안 임시 휴전에 합의한 시리아군과 반군은 별다른 충돌 없이 휴전 첫날을 보냈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상징이 된 알레포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리아군 폭격이 쏟아졌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الحمد لله انه اليوم ما في طيران الناس يعني وضع انه هديان شوي الناس انه عم تطلع اليوم الحمد لله. 알레포는 2개월 동안 물자 공급이 완전히 끊긴 상태. 하지만 시리아군이 이 지역 진입로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아 인도적 구호품 전달은 아직 어렵습니다. Necessary arrangement, security arrangement should be given so that they can be allowed to cross the lines. 러시아와 함께 휴전 중재에 나섰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성공적인 휴전이 될지 아직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에 부모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작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유명한 이 악극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공연합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어머니는 성공한 아들에게 누가 될까 찾아가서도 차마 자신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 귀하신 어른, 나 저 손이나 한번 만나보게 해주시. 뒤늦게 아들의 손을 잡은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진호라는 인물이 굉장히 부모님한테 불효 아닌 불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어머니가 이제 생존해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어머니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가 새 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악극이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 시대의
심파극이라고 있었잖아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어떤 맥이 다른 어떤 연극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라진 변사도 등장하지만 무대는 마치 뮤지컬처럼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딸하고 저도 같이 이렇게 시간이 나서 오니까 좀 좋고요. 또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이는 민족 대명절 추석.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작품이 찾아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막판 순위 싸움이 한창입니다. LG가 기아를 꺾고 귀중한 1승을 챙겼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광 기자입니다. LG가 한전대진 6회 무사 만루 상황에서 오지환의 2타점 중전 안타가 터집니다. 기아 에이스 양현종을 무너뜨리는 천금 같은 적시타입니다. 대타 박용택의 희생플라이 타점까지 더해 LG가 2점 리드를 잡습니다. 마무리 임정우가 기아 브래필에게 홈런 하나를 얻어맞으며 주춤했지만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처리하고 팀의 5대3 승리를 지켰습니다. LG는 기아를 한 게임 차로 밀어내고 단독 4위에 올랐습니다. 첫 경기를 좀 잡고 가야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갓길 바쁜 SK는 삼성의 덜미를 잡혀 5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현재 5위 기아와 6위 SK의 승차는 반게임입니다. 삼성 최용우는 홈런 2개와 시즌 44번째 2루타로 한 시즌 최다 2루타 기록을 세우는 등 5타수 3안타 4타점으로 팀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선두 두산은 2위 NC와의 대결에서 1대3으로 2점 뒤진 9회 박건우의 2타점 동점 적시타와 오재일의 결승 2루타로 4대3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두산 김재환은 6회 시즌 35호 홈런을 터뜨려 시즌 100타점, 100득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조별 예선이 한창인 챔피언스리그에선 2명의 축구 천재 호날두와 메시가 득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경기 종료 3분 전 레알 마드리드가 0대1로 뒤진 상황. 호날두가 프리킥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른발 인사이드로 회전을 걸어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차놓는 호날두. 개인 통산 550호 골이자 챔피언스리그 95호 골로 최다 득점 기록을 또 한 번 새로 썼습니다. Nunca hemos bajado los brazos y eso es importante porque el esfuerzo ha sido tremendo. 호날두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메시의 활약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골로 메시는 챔피언스리그 통산 6번째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호날두와 메시의 다음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100호 골입니다. 현재 챔피언스리그 통산 득점에서는 86골인 메시가 95골인 호날두에 뒤지지만 해트트릭 기록에서는 메시가 호날두를 앞서 있습니다. 우직하게 골 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호날두와 몰아치기 득점에 능한 메시. 두 축구 천재들의 득점 대결에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어제 뉴스쇼 판에 출연했던 가수 윤영주 씨는 공연 때마다 이런 구호를 외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자는 뜻인데요. 추석 한가위를 맞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을 뜻깊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